인플레이션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공급 측면이랑 수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연준의 분위기는 비둘기파, 사실 이제 경기 쪽, 고용 쪽을 굉장히 좀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측면은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현대차증권 오창섭 이코노미스트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국제 글로벌 경제 현황이 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게 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한 특히 아시아 증시 신흥국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말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흔들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우리 이전까지 뭐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냥 또 뭐 한 몇 주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노이즈였잖아요. 네. 이번 경우도 그런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세계 경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우려가 지금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뭐 굉장히 유명한 석유 회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석유 뭐 그 부족 뭐 재고 지금 이 문제가 TV 보니까 뭐 터졌거든요. 길거리에서 저 주유소 줄 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뭐 문제가 터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사실 좀 불안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제 뭐 사실 주식시장도 코스피도 뭐 3,000포인트 뭐 이렇게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또 뭔가 불안한 거 아니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공급 측면이랑 수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공급 측면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유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그 국제 원유 이제 수급 여건을 보게 되면, 지난 이제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유가 부분에서 좀 재고가 지금 부족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EIA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어떤 평균적인 어떤 재고보다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원유에 특히 공급 부족 우려를 좀 하면서 좀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뭐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 뭐 베트남도 지금 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산 차질이 좀 일부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 체인 또 이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비용 측면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기저 효과로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수요가 네.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경제는 뭐 다시 경제 전망률은 미국도 그렇고 뭐 IMF도 조금씩 낮추고 있으니까, 네. 중국은 뭐 확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웬 인플레이션 이런 생각인데, 이제 이 공급난, 그러니까 네. 원자재 쪽에서 특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계속 치솟게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정부들의 여러 정책에 의해서 좀 다운이 될 것인지, 뭐 특히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겠죠. 네.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를 좌우하니까. 네. 미국의 스탠스는 어떤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압력 부분은 사실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 분면이라고 사실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원자재 가격에서 시작이 되지만, 미국은 또 노동력이 또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임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큽니다. 뭐 이거 예를 들자면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전이 부분에서 가장 좀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임금으로 이제 임금 상승률로 이제 연결이 될 때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은 노동력 공급 부족 때문에 이렇게 임금 인상이 올라가면서 특히 내년에 인플레이션 압력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고용률이 지금 뭐 아주 높아진 건 뭐 완전 고용률까지는 가지 네. 않았지만, 그러나 일자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구인은 뭐 구인난에 처해 있다,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결국 자배 미스매칭, 네. 이걸로 인해서 벌어진 건데, 이게 네. 결국은 인건비를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실제로 지금 인건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서비스업 부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대면 비즈니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공급난이 이제 인력난이 나타나면서 뭐 이게 뭐 시간당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1.5배 정도 이상 올랐거든요. 특히 또 미국은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으로까지 이제 전이가 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하긴 한쪽에서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으로 네, 다른 맞습니다. 네. 그 직종까지 다 임금 이게 전이가 되죠, 인생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도 뭐 이게 좀 내년까지 네. 이제까지는 좀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뭐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좀 내년까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 이게 결국 또 시장을 압박하는 네. 예, 흔들린 어떤 요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이거는 금세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 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면 이 흔들리는 상황은 좀 오래 갈 수 있다. 주식시장의 이 네. 뭐라 그럴까 이 조정은. 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게 일시적이 아닌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제 통화 정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인플레이션 부분이랑 또 이제 통화 긴축이 더 강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융시장에서 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 뭐 네. 파월 의장도 그게 빨라질 수 있다. 네. 원래 우리가 금리 인상 뭐 2022년 말이나 2023년 정도에 오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이나 좀 빨라질 거라고 시장은 지금 예상하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 결국 4, 4분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내년 빨라지면 연말 정도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지금 이제 11월 FOMC 때 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 끝나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사실 이제 뭐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빠르게 되면 이제 사실 3, 4분기로 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금리 인상으로도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앞당겨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악재인 건데. 네. 근데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주식시장이 어떤 파국을 원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좀 만들까요? 아니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뭐라 그럴까 전반적인 전체 경제를 보고 주식시장이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제치고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까요? 그건 근데 연준은 지금 이제 분명하게 지금 이제 좀 성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뭐 볼커라든지 이런 어떤 대표적인 연준하면 이제 굉장히 좀 매파라는 인식이 그렇죠. 강한데 그게 이제 버냉키 의장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지금 연준의 어떤 그 위원들 구성들 보면 굉장히 비둘기파거든요. 사실 연준의 이제 그 통화정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는 이제 물가고요. 또 하나는 고용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연준의 분위기는 비둘기파, 사실 이제 경기 쪽 고용 쪽을 굉장히 좀 중시하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그 어떤 그 부담을 느낄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좀 푸시는 안 할 거거든요. 이제 좀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격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연착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면 이거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주식시장의 어떤 조정 이런 네. 거는 뭐 일시적일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가장 이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는 부분이 실적이잖아요. 네. 결국 실적이 앞으로 이제 꺾일 거냐, 실적의 어떤 그 방향성인데 아직까지는 국내외 모든 증시가 실적이 지금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이러한 어떤 정시 흐름 자체가 본격적으로 꺾이는 국면이다라고 아직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일각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그 시장,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그 이익 성장, 네. PER 그 이익 성장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PER이 계속 사실 이제 PER 지표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게 항상 지금 그렇죠. 주식시장에 같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과 실적과의 어떤 그 밸런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뭐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대신 이제 방향성 자체를 결정하는 게 결국 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뭐 결국은 관건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네. 우리가 피크아웃 논란이 있잖아요. 네. 8월서부터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나왔던 게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도 기업의 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위원님 말씀은 그 아직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익은 늘어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게 경기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좀 큰데요. 그거 네.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이제 그 경기 사이클 부분에서 올해 하반기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제 경기라는 건 그냥 성장률이거든요. 성장률의 추세가 뭐 어떻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인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2020년 이제 3월에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작년 성장률이 사실 거의 역사적 최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그 이제 반작용으로 확 올라가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기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제가 과언을 하던데 21세기에 이런 뭐 대공황이라든지 코로나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이상은 이 내년 성장률을 뛰어넘을 이제 연도의 성장률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성장률이죠. 올해 성장률이 가장 피크를 찍게 되고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보다는 성장의 레벨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보더라도 옆에 광고를 좀 우측에 하다.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뭐 올해보다는 떨어지게 됩니다. 뭐 미국과 뭐 세계 경제도 한 뭐 6% 성장하다가 내년에 이제 한 4%대 성장 이렇게 나오고 내후년도 3%대. 근데 사실 내년에도 4% 성장률이면 세계 경제 성장률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높은 거죠. 네, 높은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지표들은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기 지표들은 이미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 세계 제조 PMI 지표는 이미 하반기 들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는 사실 꺾이는 건 맞는데 성장의 레벨은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 네. 뭐 이게 이제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 그렇다면 주가도 네. 그 비정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것도 다시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네. 즉 내려가는 네. 레벨이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게 이제 지금 아마 주식시장의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그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주가 반응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는 왜냐하면 없죠. 뭐 펀더멘탈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심리라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판단들은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면 어쨌든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서 주식시장은 사실은 이제 또 두려워하는 거고요. 대신 뭐 주가의 어떤 그 부분이 기업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부분이라면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직은 성장 국면에 있다라는 분명이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이견은 사실은 크기 때문에 한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컨테이너리스트나 저희 이제 뭐 리서치 센터 전체 하우스뷰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게 꺾일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네. 그거는 한국 주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미국이나 글로벌 한국과 주가를? 미국 미국과 네, 한국 네, 양쪽. 네. 그렇군요. 네. 그 얘기는 미국은 사실 우리보다 PER이라든가 기준이 훨씬 더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쪽 상황에 맞는 그 정도의 밸류는 인정받을 만하고, 네. 한국은 한국대로. 네. 한국은 근데 뭐 너무 싼 거 아니냐 비교했을 때, 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요. 그렇지만 또 한국은 또 이제 한국 나름대로의 또 뭐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네. 그래서 뭐 PER로 놓고 보면 사실 뭐 PER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이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은 맞고요. 대신 그래도 이익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뭐 성장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간다라고 또 이제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은 사실 뭐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래도 저희는 우선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주가가
더 빠질 만한 네. 이유는 없다. 네네. 이제 단지 우리 심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근데 지금은 일단 뭐 약간 패닉 상황이니까 그렇긴 네. 하지만 네. 이게 좀 마무리되면 다시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상승 쪽에 방향을 두고 전반적인 있습니다. 전체 거시 경제를 보더라도 네. 그 하우스의 그 목표 우리 코스피 레벨은 어떻게 돼요? 뭐 내년 아직 저희 연간 전망이 안 잡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이제 내년에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도 좀 이제 경기라든지 뭐 이제 통화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뭐 그 밴드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는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저희도 이제 코셔스하게 보자 정도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그 상방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600 정도, 3,600. 3,650 정도까지 봤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우스들마다 다시 네, 재조정하느라고 그렇죠. 지금 정신들 없다고 네.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튀어나왔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우선은 이제 가장 이제 큰 부분이 사실 이제 뭐 홍다 사태도 있고 중국의 우선 분위기가 좀 지금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센티멘트가 지금까지는 사실 다 좋은 부분만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악재가 이제 부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첫 번째는 미국 테이퍼링이 빨라졌다라는 부분.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됐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우선 악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중국발 악재, 뭐 홍다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그동안 이제 좀 호재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어제 호재보다는 이제 뭐 나올 건 다 나온 거 아니냐. 사실은 뭐 악재가 뭐냐. 사실 이쪽으로 다시 시장의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 심리가 좀 꺾였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한국도 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두 네. 번째 금리 인상 뭐 10월이냐 11월이냐 뭐 이렇게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어려움은 없을까요? 국내적으로? 우선은 국내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 가장 큰 게 우선 부동산 쪽입니다. 뭐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최근에 정부 정책 자체가 또 이제 부동산 대출 부분을 더 강화하려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부동산 부분이 안 좋아지면 경기에 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결국 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어떤 대출이자 부분이 또 늘어나면서 소비를 또 둔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은 결국 국내 뭐 내수라든지 뭐 부동산 부분 굉장히 좀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국내 부동산 뭐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상승세가 꺾이는 어떤 계기가 될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0.25 뭐 또 올려봐야 별 의미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하고 해서요. 네. 뭐 사실 뭐 부동산은 뭐 제가 뭐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부동산 부분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시장이라도 수요와 공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지금 상황은 수요가 우세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이 단지 금리만 가지고 이게 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은 부동산 부분은 아직은 뭐 꺾이진 않았다라고 좀 보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내년에 대선이 있고 그것이 이 주식시장 뭐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네네. 일단 이 대선과 이 주식시장의 흐름 뭐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제 뭐 지금 이제 대선 레이스가 뭐 이제 후보 이제 정리가 아직 경선이 안 지금 됐죠.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정리하기는 뭐 쉽진 않은데 그래도 내년에 이제 20대 대통령 잠깐 좀 살펴보면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당의 어떤 특히 경제 정책에서는 컬러가 확실히 이제 좀 갈린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민주당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결국 이제 국민 어떤 그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번 이제 정권에서 가장 이제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정책들을 또 이제 기존 이제 어떤 그 정권과는 또 차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와 뭐 부동산 규제 완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경제 정책에선 가장 큰 칼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 대선 정책주 하면은 건설주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네. 뭐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 그 힘 저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규제 완화라면 아마 네. 이게 아마 뭐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네.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양도세니 뭐 이런 저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되면은 오히려 가격이 또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측면은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이제 수요 부분에서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부분을 좀 풀어서 공급을 늘려서 이 부분을 좀 안정시키겠다 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결국 이 늘어나려면 결국 이제 뭐 지금의 어떤 그 부동산 투자에서 좀 과한 규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양도세라든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아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실수요자들의 어떤 그 주택 구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네. 쪽은 어떤 건가요?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 경제라고 하거든요. 예. 기본소득 부분입니다. 결국 국민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 부분을 이제 정부가 복지죠, 사실은. 복지 부분을 강화해서 이 부분을 더 이제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좀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사회적 경제 쪽으로 다음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정권 쪽을 가게 된다라면 그쪽 정책에 굉장히 드라이브인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네. 그러면 분위기가? 근데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방향성을 이어가고 그냥 이어갈 것이다. 그렇죠. 예, 뭐 추가적으로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아마 계속해서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쪽의 그 스탠스는 건설, 아파트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니면 뭐 신도시 어떤 형성이든 계속 그 호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